네, 반갑습니다.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14번째 시간, 마지막 주차입니다. 이번 주차는요,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레벨 및 피드 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차 학습 목표는요, 그동안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기본 기술, 필살 기술, 고급 기술들을 우리가 쭉 흡수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차 SNS 대화의 기술을 주제로 해서요, 다음과 같이 학습했었죠? 자, 복습, 점검, 들어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SNS 활동을 통해 신뢰성이 높고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O, X. 정답은요? X입니다. 정보 수집의 기회는 많지만 신뢰성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다. 불분명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SNS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친구 신청이 오면 누구든지 수락한다. 정답은 X죠. 친구 신청 수락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은 애드립 대화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자, O, X.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애드립 대화의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까지 복습 점검이었습니다. 이제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유익하셨습니까? 재미있었나요? 자,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 무엇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도 하는데 습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이제 배우러 다니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워크숍, 이런 데 가서도 사람들과 하는 이제 교류를 하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주차는 정리하자. 그래서, 외워. 잘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잘 펼치는 거죠. 피드백,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차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식사 주차 여러분과 함께 기본 기술, 필살 기술, 고급 기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뭐 보면, 나 저거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만한 모습이죠. 그죠? 이게 이제 반복과 중복이 있어요. 저거 지금 그런 거다 중복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를 다시 보는 거. 이걸 이제 중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그죠? 중복은요. 왜 반복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학습이라고 하지, 중복 학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으로. 자, 이번 주차,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쭉 흘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저하고,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정의롭게 시작했죠. 끌린다? 바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매력의 매자는 무슨 이? 그렇죠. 네. 도깨비 맥자롭죠. 도깨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도깨비 북망이. 도깨비 북망이가 왜 매력적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도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 왜 소원을 이루는 뭐가 있어. 그래서 끌리는 매력. 매력적인 사람이 첫 번째 끌리는 사람의 정의였고요. 자, 두 번째 끌리는 사람은 바로 호감가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호자가 이렇게 좋은 호자잖아요. 좋은 호자.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좋게 여기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 얼마나 좋아. 찔리잖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는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생각과 감정, 이 바로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 마음 안에는 생각과 감정이 공존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판단 기준의 근거를 이렇게 분류하고 그것들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심했어. 행동으로 옮길 때는 감정으로 행동을 한다는. 그래서 감정을 이따가 공감 기술의 공감 대화 기술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모션이라는 거죠. 100%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감정이다. 끌리는 사람은 세 번째,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N극과 S극, 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처음에, 뭔가 좀 친해질 때는 뭔가 같은 극끼리 이렇게 좀 친해지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뭔가 공통점 때문에 우리 좀 친해지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이점을 극복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끌리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N극과 S극의 자성처럼 서로 끌리는 사람 있죠? 우리는 그 사람과
to get her. 그렇죠. 그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외로운 섬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섬, 함께 있지만 또 숨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것을 우리가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연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끌리는 부분들, 그 매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의 가치,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학기 초에 여러분 생각하는 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려주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끌리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좀 더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끌리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네. 이 사람이 그래요. 야, 이때 이 사람이 좀씩 이제 변하죠. 제가 봐도 좀 깜짝 놀래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프로필 사진을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만났는데 놀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아주 편안하게 또 사람들이 재미를 주고 나 스스로가 또 망가지고 이런 것들 잘 나오잖아요. 미안합니다.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를 떠올릴 때 좋다. 만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왠지 모르게 끌린다. 그런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대화의 기술로서 이번 주차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술의 세 가지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런 세 가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잘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겐 이미 길들여진 나만의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생각 패턴, 그리고 어떤 감정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 패턴, 그리고 우리의 신체 패턴. 이런 것들이 우리 행동을 이끄는데 작용을 하죠. 그리고 행동은 그 결과를 이끌어내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대화 패턴을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고 대화 훈련 그런 기술이었고요. 자, 그리고 말의 원천이 우리가 사고고요. 그 감정은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 단련하고 좀 조율해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인문학적 물음.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이 그렇죠. 네, 나, I. 재밌게 해석하는 능력, 유머를 발휘해서 위에 짝대기는 그렇죠. 하늘을 의미하고 아래 짝대기는 땅을 의미한다. 나는 어떤 존재냐? 뭐 하는 존재? 이걸 보세요. 네. 연결하는 존재라는 거.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신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신나게 살아야 된다. 신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존재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주면서 우리가 신나게 살아가자. 신나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술, 끌리는 사람들 대화의 기술을 배웠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3대 기술을 학습했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기술이 있습니다. 기본 기술은 우리가 대화의 기본기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었죠.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거기다 플러스 웃음, 공감, 애드립까지가 이제 대화의 기본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의 기술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칭찬하고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논리 대화의 기술, 사과의 기술, 거절의 기술까지 했고 그 이후에 대화의 고급 기술로 결국 다 살아가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연애 대화의 기술, 컴플레인 응대 기술, 그리고 지난 주차에 SNS 대화의 기술까지 해서 고급 기술까지 이렇게 쭉 우리 공부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습을 계속 익히다 보면 나만의 방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래서 다 깨트려야 돼. 기존의 틀을.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나만의 세계를 열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끝내고 여러분과 저와의 시간이 바로 이별의 시간 아닙니까? 수화리 화산하도록 하여라. 자, 이게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끌리는 사람들 대화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이렇죠. 우리가 진정한 대화에 있어서 말에 대한 말의 의미를 살펴봤죠. 이 말은 즉 내가 한 말, 이 말이 갖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결국 내가 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아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한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은 아일까요? 어일까요? 그렇죠. 어라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온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주차로 넘어가면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스마트 법칙. 스마트 법칙 보통 목표 설정의 스마트 법칙인데 제가 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스마트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걸 실천하면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죠.
자, 뭐였나요? 첫 번째 스테이트, 내 마음 상태, 내 신체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컨디션. 이게 안 될 때는 조금 뭐 유보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상대방 상태가 마음 상태, 신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대화,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 스테이트를 받아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자신도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부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 있죠. 그죠? 그래서 분위기도 살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관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요. 뭐 굳이 대화의 기술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받아주니까. 왜 그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게 되면 심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그게 됩니다. 여보세요? MT 동의하면요. MT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MT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하고 이번 학기 동안에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연애 대화 기술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게 바로 나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몸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바디 그리고 몸과 마음은 사실 시스템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법칙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했고요. 자, 언어적 대화의 구성 요소와 비언어적 대화의 구성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컨텐츠 중요하죠. 내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와 관련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하고 어떻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거, 구조화하는 거. 이게 바로 컨텐츠 요인이라면 그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음성적인 부분과 유사 언어는요, 이게 보통 언어적 대화일까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면 이거는 준 언어적 대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비언어적으로 넣게 되면 또 비언어적인 것은 이제 또 이제 그 뭐 뒤에서 얘기하죠 외형적인 부분이나 또 몸짓 언어나 또 이제 공간 언어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깊이 넣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언어적 대화의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정리하네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언어적 대화의 범주에 속한다면 여기는 조금 준 언어적이다 좀 덜 걸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 뭐 음성, 발음, 음색 이런 음성적 기운이랑 유사 언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완급 조절이라고 했죠. 막 빠르기, 센트, 그렇죠? 뭐 길이, 높이, 쉼, 포즈 뭐 이런 것도 유사 언어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비언어적 대화의 구성 요소는 외형적 요인 중요하죠. 오늘 뭐 좀 달라진 거 발견하셨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위에 수트를 거의 입지 않고 수트만 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마지막 시간. 이해를 좀 좀 자유롭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유롭고 편하고 거기다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외형적 요인 영향을 미치죠. 네. 여기인가요? 네, 요거. 네. 액세서리, 뭐 헤어스타일, 그죠? 그 이런 것들 외형적인 부분, 이제 보여지는 부분. 또 뭐가 보여집니까? 몸짓 언어네. 그죠? 표정, 자세, 제스처,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몸짓 언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공간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 언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공간 언어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언어라는 것은 이 공간이 이 스페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게 지금 뭐 45cm까지 그죠? 46cm에서 뭐 1.2, 1.2에서 뭐 그죠? 3.6, 3.6m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나눠졌잖아요. 이 물리적 거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내가 쑥 하고 그 사람한테 한 45cm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 그러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직까지는 그냥 개인적 거리, 그냥 친구 관계야. 네, 그죠? 여기가 연인의 거리, 연인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별 반감이 없어. 그래? 우리들은 친밀한 사이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1.2에서 3.6m까지, 그죠? 보통. 사회적 거리두기, 이분, 에드워드 풀이라는 사회학자의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통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절했을 때 거리를 통해서,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요거는 예를 하나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비정상회담에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사람들이 물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거리를 거의 1m 이상 이렇게 뛰어서 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과의 거리를 최대한 이렇게 좀 넓혀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옹기종기 고선도선 그래서 이거 보고 무섭던 기억이 나서 이게 바로 이제 공간 언어의 개념이다라는 거 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것은 이제 감정인데요. 감정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이 에모션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과학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래. 특히 뇌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내리나 봤더니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냅스에서 이제 전기적 화학적 신호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또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합니다. 그게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감정. 그래서 슬픈 장면을 보면 내 안에서 또 연결돼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몸의 반응으로서 슬픈 감정이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느껴진 감정 그리고 표현되는 감정.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을 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네.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감정은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하면서 제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눴죠. 세상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다. 왜?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는 없는 거예요. 좋은 신호등, 나쁜 신호등 없죠. 빨간 신호등 어떤 신호등이죠? 어떤 신호죠? 멈추라는 신호일 뿐이지 빨간 신호등은 나쁜 신호등 아니죠. 화가 나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지금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정서들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림. 이런 상태를 계속 내가 있다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멈추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상대방의 감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감정 지능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인식. 그 중에 깔려있는 게 바로 감정이란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 자, 여기서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바뀐 영화인데 여러분과 함께 그 중에서 이 한 장면을 좀 나누고 싶어요. 벤자민은 브래드 피트 역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원제목은 벤자민 버튼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소설을 이제 각색해가지고 영화했고 그리고 이제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왜 기묘하냐? 그래서 태어날 때 70세의 노인의 얼굴로 태어나. 그러면서 이제 갓난 아이로 이제 죽죠. 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70세의 노인의 얼굴로 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굉장히 잘 보살펴줬던 어린 아이를 만납니다.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하고 사랑을 하게 되죠. 딱 보세요. 70세로 시작을 했고 이 여자아이 데이지라는 첫사랑은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가다 보면 거의 영원하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청춘의 시대가 딱 올 거 아닙니까? 그때 평평한 삶을 살면서 좀 자유롭게 자기 삶을 막 누렸던 벤자민과 둘이 사랑을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죠. 그 사고, 그 모습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 이야기는 3교시 마지막 여러분과의 마지막 스토리로 좀 아껴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하죠. 삶은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거꾸로 가가지고.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 생겨요. 그 깨달음을 3교시 끝날 때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 중요한 이유.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이 엔진이라면 감정은 연료다. 아무리 엔진 좋은 차 있으면 뭐 연료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움직이게 만든 건 뭐다? 감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화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은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사실 말 안 해. 감정 상황 어때요? 그렇죠?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리소스다. 자원이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잘 경영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공감 대화의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공감의 기원을 살펴봤죠. 바로 거울 뉴런의 발견이었습니다. 거울 뉴런은 어떤 뉴런이냐? 앞에서 우리가 감정 얘기할 때 신경세포, 그렇죠? 신경세포들 간의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경세포를 발견을 했냐면 상대방이 행한 행동을 내가 관찰하기만 했는데 내 안에서 그 상대방의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냅스들의 연결 상태와 나의 연결 상태, 이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똑같이 형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감이구나. 거울 누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실험. 그래서 원숭이가 뭔가를 쥐었을 때 뇌가 특수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그 원숭이를 바라보는 원숭이의 이렇게 뇌에도 이렇게 그 MRI 이렇게 뇌파를 촬영해가지고 봤더니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얘기예요. 바라만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거울 누런이구나.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요.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 행동을 직접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느껴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할수록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길이 어떻게 해요? 더 넓어지기도 하고요. 막 눈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다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은 무성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길이 사라져버리죠.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그렇죠. 먹혀버린 겁니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과 또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거울로는 연결 패턴의 결과라는 거기 때문에 이 연결이 강하게 또 연결될수록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동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어쩌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거울 이론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말이 제가 만든 문장이 마음에 공간이 있어요. 자, 우리 공간 안에서 판단을 일단 유구할 필요가 있어요. 배제 판단을 유구한다는 거 쉽지 않죠. 여기서 순간순간 판단이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유구하자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럴 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지금 뭐냐면 우리 마인드풀리스라고 마음 챙김과도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죠. 판단, 평가, 비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그 사람은 이미 온전한 자기 자신을 느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공감과 함께 생각해 볼 그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웃음 대화의 기술을 합니다. 웃음. 웃음은 첫 번째 왜 중요하냐면 건강과 직결됩니다.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늙어진다. 일시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일시일로 그죠? 자, 두 번째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웃고 있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요. 나 스스로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만들어낼 때도 제가 이거 해보겠죠? 생각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웃음은 매출과 연결이 된다는 거. 중국 속담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네. 웃지 않으려거든 관계문 힙더를 열기 전에 그때 웃으면서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웃음의 기술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했죠. 웃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서 어떻게 입꼬리 여기 있잖아요. 코 아래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아래에 있다는 걸 뭐하고 있다는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원중육회에서 웃음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웃음을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야. 잊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실패하다는 겁니다. 웃음과 미소의 미묘한 차이? 웃음은 나를 위한 것. 미소는요,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요, 뭐 크게 잊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입꼬리만 살짝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분위기 변하잖아요. 이런 모습 분위기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이 아니라는 그냥 미소라도. 자, 세 번째는 웃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미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 또 웃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웃음의 기술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웃음 얘기할 때 웃음은 일단은 그 얼굴 근육들을 이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예, 즉 표정에 따라서 우리 감정 상태가 바뀐다. 이것을 바로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얘기했죠. 몸 자체를 바꿔주는 건 뭐랄까요? 바디 피드백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your body language shapes who you are. 기억하세요? 너의 신체 언어는 너의 존재를 결정한다. 그 테드 영상 만나봤죠? 표정을 바꿔도 감정을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식이 내용을 지린다. 왜요? 웃기는 거고 이 대뇌의 감정 중추가요. 표정을 관장하는 운동 중추와 인덕돼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그냥 웃으면 목이 와요. 막 어깨 펴라.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애들 대화 기술을 이걸로 이제 정리하고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죠. 유쾌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또 애드립은 첫 번째, 의외 특성. 뭔가 틀을 깨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이제 특성상 웃음이 나와. 이종관념과 틀을 깼을 때 나와. 그런데 이게 좀 밖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월성.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응답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우월하게 만들 수 있는. 우월. 그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애드립이라는 게 그 순간순간에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것, 물론, 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씩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골프가 추구하는 것은 끌는 사람의 그 대화의 기술이지, 뭐 애드립을 잘 하기 위한 무슨 뭐 개그맨, 뭐 코미디언이 되기 위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럴 때 웃음이 나오고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 유머, 애드립, 순발력 이런 것들의 원리는 이 두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애드립은 준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잘 준비된 대화 기술. 그 예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의 추억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승용호식의 대사가 있습니다. 3일 전에 연습하면서 마치 현장에서 이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들처럼 보이지만 미가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웃음이 커뮤니케이션의 꽃이라면 애드립은 유머의 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기본의 기술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필살 기술 정리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2교시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필살 기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 및 인정의 기술이었죠. 우리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바꾸고 싶은데 왜 상대방에게 잘 안 하죠? 왜 우리가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중요성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게 중요성을 그렇죠. 네. 한 끼에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제 이걸 알았다. 나 중요성 알았어. 자, 두 번째는요. 당신의 우월감 또는 영감으로 인해서 맞아요.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로 대대로 이 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그래서 가정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란 사람들은 얼굴 보면 이렇게 사랑받고 자랐구나, 인정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자신감 넘치게 자기 존재를 막 드러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자체가 열등의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우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급제하는 사람들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무시를 못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을 얘가 받지도 못하고 또 나 스스로의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관심을 가져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거리를 못 찾게 되겠죠. 칭찬하게 되면 너무 자만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칭찬받고 싶었고 또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 타이밍에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부모님도 칭찬과 인정을 많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칭찬하게.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온전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 또 이런 기술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어렵게 만들었죠. 왜냐면 내가 그걸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주자고요. 일단 누구부터? 생활의 3대 요소. 네, 첫째, 관심이 거 중요합니다. 관심은 핵심부터 비롯돼요. 그러면서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담아서 전해야죠.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활용해서 전하자. 알겠죠? 윤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인데요. 같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줄을 보면서 시인이 생각합니다. 바라보면서 저게 저절로 붉어지는 기거야. 이러면서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비랑 몇 개, 이게 더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을 거고, 저 안에 이소리 내리는 몇 박,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토승달 몇 날. 왜 대충 하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대충 엄청, 일단 첫 번째 관심이죠. 지나보다 보니까 대충 배워본 거야. 배워보니까 그냥 배우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사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 나를 비롯해서, 그나, 나름대로의 그런 사연. 세상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사람 인정해야 될 부분, 또 칭찬할 부분들 이렇게 배워보고 또 배워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는 사람이 칭찬의 기술, 인정의 기술로 넘어가면 사회 기술을 이제 지지하고, 그거 알아주고, 도와주고, 축하해주고.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면 삶으로 살아내자.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끌림당의 슬로건. 알면 삶으로 살아내자. 자, 이렇게 해서 칭찬과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칭찬과 인정. 저도 우리 칭찬과 인정의 미묘한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행위에 대한 부분, 존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뭔가 잘했을 때 뭐 칭찬하고, 그리고 뭐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좀 잘못했을 때, 평상시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가 영어로 encouragement. 그래서 이 courage에 주목을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 끌리는 사람. 자, 정리하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죠? 나. 다시 한번, I.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나눠주자. 어떻게? 아낌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자, 이제 설득 대화의 기술로 넘어갑니다. 자, 설득의 수인 요소, 기억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이거는 어디든지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되게, 생각되겠죠? 로스, 파토스, 에토스. 티쿠스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로고스 살펴보면요. 로고, 네, 물리를 바탕으로 해서 설득을 하는데 이성적인 설득을 하는 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네, 근거, 어떤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단어, 그리고 설득력있는 어떤 문장, 논리적, 뭐 구도적인, 뭐 그런 말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로고스에 해당되고 설득하는데 로고스로 설득해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논리형 있죠. 보통 이제 T형입니다, T형. MBTI에서 이렇게, 자, 그렇다면 로고스에서 이제 파토스가 있죠. 파토스는 F형이 그럴 수 있죠.
MBTI 봤을 때. 자, 파티스는 이제 감정을 바탕으로 감성적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밀감, 또 즐거움, 슬픔, 어떨 때는 공포, 공포 마케팅. 이게 바로 피고슬용. 그 동정심. 좀 짠해. 좀 도와주고 싶어. 별로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필요할 것 같아. 동정심을 느껴가지고.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 나눴었죠. 자, 그리고, 에토스. 에토스. 인격을 바탕으로. 이게 정성이죠. 그 다음에 평판. 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이성적인 설득, 감성적인 그런 설득을 취해도 진정성이 안 느껴져. 그러면 설득의 마지막 단계, 처음 단계에서 스탑되거나 마지막에 안녕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논리, 감정, 인격, 그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자, 이 중에 가장 설득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를 따져보면, 기억하시죠? 이게 가장 거의 한 60%에 해당되고, 한 30%, 한 10%. 이렇게 하고 얘기를 끊는데,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는 이게 사실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감정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인격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정성이 다르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얘기 안 들어도 돼.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느끼는 그런 신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에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통하는 거죠. 자, 설득의 6가지 원칙. 그렇죠.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의 대가죠. 이분이 얘기한 6가지 원칙은 어디든지 다 통용되는 것 같아요. 이 설득의 비즈니스로 얘기하게 되면 협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기억하시죠? 네, 이런 것들 하나같이 그냥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내가 뭔가 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호의를 딱 베풀면, 사실 그 안에 호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거를 또 원하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맞지 못해. 또, 우리가 사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얻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무감을 건드는 거. 두 번째는요, 이게 커널이 간절해진다. 히 생각하시면 명이겠죠? 희귀성.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만 갖게 됩니다. 경쟁심리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정탄, 조급한 그 불안감을 생각한다. 세 번째는 권위의 원칙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디 병원이었는데, 이야,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와서 그 하나만으로 벌써 이제 신뢰가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분의 전문가라는 것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권위에 대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박사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일관성. 그 사람이 그런 말들이나 행위들을 딱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을 하는 부분을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나 어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을 받는다라는 일관성의 원칙을 활용해서 그게 기법을 활용하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호감의 원칙. 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끌리는 사람들, 이게 다 호감 아닙니까? 그죠? 신체적 매력, 공통점, 또 뭔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협력해야 되는, 같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호감이라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좋아하게 만드는 호감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는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거 좋아요. 이런 개수를 딱 보면, 여기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댓글이 이렇게만. 그러면 이제 이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수준을 결정했는데, 설마,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세의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문제감, 이런 분들 설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원칙, 그동안 모르셨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세워둘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득의 기술은 거절의 기술하고도 같이 연결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제 설명의 기술로 한번 넘어가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플랜, 계획. 자, 설명.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획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직화하는 거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700피시 마지막으로 좀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좀 더 사람들한테 끌리게 이렇게 만드는 플랜. 그렇다면 이 플랜을 세우느냐? 제일 이 책에서 와닿던 기발한데 설명 단계의 저울이었어요.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 특性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요. 이제 문의가 오면 대상이 누구다. 이제 그 대상이 좀 구체화될수록 커스터마이징한 그 상황에 맞고 그 대상에 적합한 그런 도안을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이해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설명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낮은 사람을 해야 될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서부터 설명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설명할 때는 오픈 마인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번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이해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플랜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저울의 각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 단계 저울에 이런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플랜에서 아이디어 묻기 전까지에 대한 플랜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을 결국은 이해도가 높게끔 이런 쪽으로 좀 향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해도가 높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영상 아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혹시 미스터 선샤인 즐겨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한번 드라마에 꽂히면요 원래 잘 안 꽂히는데 꽂히면 처음부터 다 봐요. 아, 어, 흥미하다니 미스터 선샤인. 많은 명대사들 그리고 뭐 작가 김은숙 작가님이시잖아요. 대사들이 많이 흥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애드립 대화의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것을 적어놓고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명대사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명대사, 명장면 중에 이 장면을 여러분과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혹시 시치하셨습니까? 무한학교의 교관이죠. 유진 초의 이병헌 이 배우 연기 너무 잘하죠, 진짜. 근데 이제 뜨거운 열정만으로 일을 도모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열정만으로 안 돼. 어, 이 대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수건 뭐건 실력사. 실력사는 시켜요, 실력사. 혹시 뭐 새로 일을 배우고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러면 누군가한테 뭔가 배우게 되겠죠. 그럴 때는 끝까지 배우십시오. 끝까지 물어보시고 그 인간이 아주 독한 인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면 그냥 복수심으로 이러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실력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랬을 뿐이에요.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다만 이 사람은 있다. 이 사람은 내가 좀 소중히 커져요. 그 운신의 폭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실력 쌓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또 교육을, 강의를 이제 나누고 있는 거고요. 스킬 있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계속해서 개사 기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기술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과의 실력을 쌓는다. 왜냐면 그동안 쌓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과를 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 사과는 이런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는 존재죠.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살아온 적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게 바로 사과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뭡니까? 끌리죠. 신뢰가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을 인해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잘못 때문에 우리는 뒤틀립니다. 뒤틀려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아리고 어떻게 서로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과의 가치라는 거고요. 사과를 하게 되면 이거 약자가는 거 아니야? 충분해요.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고요. 사과의 언어가 바로 리더의 언어라고 강의를 했죠. 미안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사과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몰라. 두 번째, 이까지 사과까지 있겠어? 그리고 세 번째,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또 자존심이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걔한테 그런 생각이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과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나 자신을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하고 함께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유감 표현만 하는 경우 얘기했죠. 사과 유감의 탈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사과를 잘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과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사과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안하다는 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안함이 뭐가 실려야 되냐면 감정이 실려야 되냐. 미안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어떤 말이 돌아와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과와 용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진정성. 사과는 진정성이라고 했죠. 미안해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중요한 얘기 하나 얘기했죠. 그러니까 잘못한 내용보다 잘못된 사과가 일을 더 키운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의 기술에 네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과의 기술 얘기를 나눴었죠. 꼭 얘기한 다음에 but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수동태형 표현 뭐 이런 내용들. 자, 정리하죠. 진정한 리더는요. 사과의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올바른 사과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과는 신뢰와 존경을 이끄는 리더의 매직 언어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깊이 사과하고, 사과의 감정을 지금 내가 전달하기 전에 숙성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럼 조금 더 숙성할 시간을 주고, 그랬더니 사과로. 이 내용을 주옥 같은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넘어가고. 이제 거절의 기술. 자, 우리는 왜 거절을 잘 못할까요? 대부분 제가 여러분 거절 잘 하세요? 대중 강연에서 거절 잘하시는 분보다는 난 거절이 좀 힘들다, 어렵다. 훨씬 많아. 거의 한 3대 7? 많게는 2대 8 정도까지 나와. 왜 거절 잘 못할까? 자, 우리는 NO! 라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거절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노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 그런 두려움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보상심리 때문에 이거 제 스토리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이걸 받아주면 내가 지금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받아주겠지. 이게 설득의 우리 원칙 얘기할 때 특히 연결된 겁니다. 후회가 후회를 부른다. 오히려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절을 못하게. 상대방은 설득의 기술을 생각하고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미리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부지불식간의 설득이랍니다. 이게 바로 설득의 6가지 원칙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막 덤벼드는 그런 뭐 지인들 또 낯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거절 못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노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 마. 멈춤. 오죽했으면 이런 영상까지 나오겠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런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뭐 거절의 기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 요거 하나. 셀프 질문법만 잘 던져도 웬만한 것들은 내가 거절할 수 있지 않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꼭 배워야만 할까? 고급 1단계 더 들어가면 내게만 부탁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나여야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넘어갈 수 있죠. 두 번째, 오케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럴 만한 내가 시간 있나? 돈 있나? 내가 인맥이 있나? 나의 어떤 리소스,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런 환경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내 할 일도 바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기서 리스타. 그런데도 이제 넘어갔다. 그럼 세 번째. 내가 거절했을 때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거야. 어떻게? 글로. 이미지화하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글로 쓰면 확실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글로 쓰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 왜냐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었죠. 이 추가 질문은, 요거는 진짜 기술이에요, 기술.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뜬금없이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올 관계가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실망감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여야만 여기랑 같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크게 실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단 다 노가 됐어요. 이걸 딱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로 인해서 실망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절망감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걸 잠깐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셀프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의 또 마음의 어떤 근육들을 보니까 약해. 내가 이런 뭐라고 했을 때 엄청난 실망감, 손실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관계입니다. 관계. 나하고 관계 있으면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알아차림, 이런 장이 중요합니다. 틀린 사람들 대화의 기술, 필살 기술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절의 목적은요,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그 자체. 그래서 괜시에 그냥 부탁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노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이 쿠션 언어를 쓰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 시간에 좀 다뤘죠. 그래서 강박의 거절,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실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상처난 분이 그냥 소금까지 확 끓는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또 우리는 또 부탁도 하고 거절도 하고. 내가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절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사소한 부탁이라도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관여 부탁이 소부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거절하자. 그죠? 우리가 잘못하 뭐가 됐니? 네, HK 된다고 했죠. HK. 네, 은행 아니고요. 네, 호구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틀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필살 기술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또 최근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짧게 마무리할 거니까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고급 기술 정리 들어갑니다. 연애 대화의 기술. 연애 대화의 기술. 제가 가장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의 많은 기술들 중에 알곡은 사랑이 연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워하고 뭔가 좀 애틋해야 이런 막 그것도 이렇게 사람 얘기할 때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랑의 정의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저자인 데스카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상대방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 나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사랑은 의지. 또 사랑의 기술의 저자는 사랑은 활동이, 그것도 지적인 활동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활동하지 않고 의지가 없어.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름. 우리가 얼마나 게으름 많이 피웠어요.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겐 굉장히 유한한.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 둥글린 거. 게으름. 그 사랑의 반대말이 게으름이라는 이 말에 정말 죽비라는 데 맞았죠. 적극적인 사랑의 활동,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를 확대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계 지속을 위한 연애 대화 마인드 기억하세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얘기하지만 수학견이 있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빨리 해버립니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아차림이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만 유보하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인정할 거리들, 아까 얘기했죠? 거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은 결국은 뭐야?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죠. 또 사랑의 반대말 아까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지만 보통은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죠. 미움은 아니죠. 미움. 사랑과 미움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하지만 무관심은 아예 그냥 끊긴 거죠. 그리고 그냥 게을러 버린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비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 그리고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 질문 던진다는 거 뭐예요? 질문한다, 생각하게 만든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사람을 존재케 만들죠. 서로의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대화, 연애의 언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욕구. 우리 안에 이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욕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보고 아니야, 안 돼. 그런데 욕구를 잘 관찰하다 보면 이런 요구를 내가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의 욕구를 내가 이해하면서 잘 알아주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이 그러면 내가 꼭 이런 것만 요구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겠네.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욕구를 잘 달래주면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억하시고요. 자, 5가지 사랑의 언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었죠. 상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칭찬, 인정,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해보시고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중요하죠. 온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interest, 관심을 집중하고 있나요? 세 번째, 선물. 선물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봉사.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누가?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하겠지. 이것이 대화와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었다면 이제는요. 볶음률의 시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공사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인간관계의 백금률이다. 자, 마지막으로 스킨십. 잘 이렇게 터치, 스킨십. 결국 몸의 이슈. 앞에서 또 얘기했죠. 잘 닿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다. 또 중요한 것은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결국은 이 사이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애대화 해주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랑의 정의가 있다. 뭐라고 했죠? 사랑은 뭐다?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볼까요? 사랑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잘 허용해야 해요. 근데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집착하죠. 우리 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집착해. 그럼 사랑과 집착의 차이점. 사랑은 그냥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집착은 소유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뜻대로 해야 돼. 얼마나 뻑합니까? 숨을 못 쉴 것 같아. 공간을 허용해. 마치 양 날개를 활짝 펴고 헐벌 날 수 있도록. 왜? 세상이야. 무슨 꾼 날라. 공간을 허용해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못 날리잖아. 집착하지 말고 공간을 허용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장. 자, 이제 컴플레인 응대 기술로 넘어왔죠. 살다 보면 그렇죠. 컴플레인이 올라올 때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응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그런 주차였죠. 그러기 위해서 화에 대한 다른 다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인데 화를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어서요. 그럼 화가 나는 것과 내는 것은 뭐다? 이런 알아차림. 그래서 감정은 어디? 수용하는 행동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화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은 다 뭐다? 고유한 감정. 고유.
그리고 옳다는 거야. 틀렸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이 분노가 세상을 붙고 있어요. 화가 나. 그리고 되게 크게 붙어버려. 얼마나 유용합니까? 유용할 수 있는 감정이 또 화예요.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벨로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 화가 왜 생기냐 봤더니 결국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 기준, 그 기대. 이거를 만족해야 고객 만족이잖아요. 기대를 듣던 거죠. 이것보다 못하면, 예, 고객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내가 기대를 낮춰. 그 별로 내가 기대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그 화낼 일도 있어요.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냥, 뭐, 이거는 안 돼. 나도 뭐, 진짜 막 통질하듯이. 그래서 화가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결국 화를 자초한다. 결국 우리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 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은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납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세계 동물.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성장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나의 자존감은요, 결국 누구? 내가 자존감을 만드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이 바탕 아래에서 뭘 세워요? 자존심을 세우자.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야 돼. 나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난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야 된다. 이것도 연습이 더 필요하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 인간. 이 세 가지 간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간 때문이 간이라고 했죠. 이 세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결국 우리 사이는 다 우리가 비우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달려내 나가자. 그런 메시지로 컴플레인 응대 기술에서 또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제 지능주체죠. 지능주체를 다뤘던 내용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피해가 있다. 그 SNS 대화가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가 SNS를 떠나서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자. 그리고 이것이 주는 폐해를 우리가 주의했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관계 원만하게 문제고 또 내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는 힘있게 해나가는 SNS 대화 기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SNS를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러지 않으면 SNS는 시간 낭비 쌓인 게임 버티는 또 받은 거예요. 그래. 근데 SNS를 미치다 보면 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주는 마음은 처음인데 그래서 사람은 아니 거기서 활용하자. 이거는 우리의 힘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를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근데 한번 곱씹어 봅니다. 이 벤자민이.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났을까?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보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그런 사고, 그런 경험들은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냥 택시가 운전을 부리는 물론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 맞는데 그건 그냥 끝내기에는 완전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거꾸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쵸 어제집사가 그리고 코트를 두고 온 걸 깜빡해가지고 끝이 또 그 쇼핑을 아니 이거에 또 거절하죠. 또 실현을 당해가지고 미리 포장하지 못했고 알람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지각해가지고 늦어서 또 헐레벌떡 나가다 보니 어쨌든 트럭이 또 이제 이쪽 가로쪽 대회에서 계속 춤을 추고 있다가 또 문을 나가는 순간 직전에 동료가 신길끈 끊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구나. 여러분과 저하고의 이 인연. 근데 상호작용이니까 여러분들의 또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과목 지금 거의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께 인연이 닿아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과목을 선택하는데도 이 과목 중에 선택하셨을 거고요. 여기 한국연리사이버대학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과목 또는 한국연리사이버대학교 컨소션 캠퍼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이런 인연이 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그냥 네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다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연결되어서 일어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의 좀 존재가 그렇구나. 굉장히 나 혼자의 어떤 영역이 아니구나. 조금 더 깊이 있는 나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말씀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바라보는 언중육해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런 언중육해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올린 언중육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15는 언중육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기억하시죠?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적이다.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삶은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관계로 연결될 수가 있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아침에 우리가 잠을 깰 때 눈을 뜨기 기적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큰 기적 말씀드릴까요? 눈을 딱 떴는데 옆을 봤어요. 분이 계셔.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봤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휴 잘 잤어? 인사를 합니다. 기적. 네. 없을 수 있고요.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숨쉬고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어려워? 인상이 어려워.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끌리는 사람들의 대화의 기술 14번째 마지막 주차 3교시까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간직하고요. 이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